자,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 볼 자료는 한 기업의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 녹취록입니다. 네, CFO가 직접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걸 보면 이 기업이 지금 얼마나 튼튼한지, 그리고 2026년은 어떻게 내다보고 있는지 그 속내를 좀 엿볼 수 있죠. 맞아요. 오늘의 미션은 이 복잡한 숫자들 속에서 진짜 중요한 알맹이만 쏙쏙 골라내드리는 겁니다. 네, 이게 단순히 지난 분기에 이만큼 벌었습니다 하고 끝나는 자료가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비용은 어떻게 줄이고 있는지, 또 새로운 성장 엔진은 어디서 찾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2026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까지 담겨 있습니다. 아, 이 기업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이 청취자 여러분께 어떤 의미인지 그 행간을 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핵심 숫자부터 시작해보죠. 2025년 4분기 순이익이 54억 달러. 네, 54억 달러. 작년 같은 기간보다 6% 들었고요. 주당 순이익은 1.62달러로 무려 13%나 증가했어요. 네, 실적이 아주 좋죠. 네, 아주 좋아 보이는데 여기서 제 눈을 딱 사로잡은 게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무려 6억 1,200만 달러. 이게 거의 8천억 원에 달하는 퇴직 비용이 포함됐다는 점이에요. 아니, 실적이 좋다면서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인력 감축을 했다는 게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아, 그 부분을 정말 잘 짚어주셨는데요. 바로 그게 이번 발표의 핵심을 꿰뚫는 포인트입니다. 아, 그런가요? 이건 단순히 비용이 아니라 뭐랄까 2026년을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봐야 해요. 투자요. 네, 자료에서도 이 비용을 빼면 주당 순이익이 1.76달러까지 올라간다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죠. 그렇군요. 사실 이 기업이 2020년 3분기부터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매분기 인력을 줄여왔거든요. 매 분기요? 와, 그러니까 겉으로는 성장 드라이브를 거는 것처럼 보이면서 내부적으로는 다가올지 모를 경기 침체에 대비해서 군사를 빼고 체제를 완전히 바꾸는 아주 영리한 이중 전략인 셈입니다. 와, 그냥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아니라 근육은 키우면서 체지방은 빼는 그런 고도의 트레이닝 같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정말 인상적이네요. 그럼 그 키우고 있다는 근육, 그러니까 성장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건가요? 자료를 보니 대출 증가가 가장 눈에 띄던데요. 네, 맞아요. 4분기 대출 잔액이 바로 전분기보다 5%나 늘었는데 이게 그렇나요? 네,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던 2020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이에요. 엄청나죠. 와, 그리고 그 성장을 이끈 주역이 바로 상업대출, 특히 다른 금융기관에 빌려주는 돈이었습니다. 다른 금융기관에 돈을 빌려준다고요? 은행이 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뭐 그런 건가요? 비슷한 개념인데 종류가 네 가지로 나뉘어요. 이게 요즘 금융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여주는 단면이라 아주 흥미롭습니다. 오, 궁금하네요. 첫째가 자산운용사 및 펀드 대출이에요. 특히 대체자산 운용사들을 상대로 한 캐피털콜 방식의 대출이 성장을 이끌었죠. 캐피털콜이요? 용어가 좀 어려운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아주 쉽게 말해서 캐피털콜은 펀드 매니저가 투자자들한테 자, 이제 약속한 돈 보낼 시간입니다 하고 외치는 것과 같아요. 아, 돈 내라고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투자자들이 돈을 송금하는데 며칠씩 걸리잖아요. 네, 그렇죠. 이 기업은 바로 그 며칠의 공백을 메워주는 초단기 대출로 아주 쏠쏠한 재미를 보고 있는 거죠. 와, 그 거대한 자본시장의 아주 작은 틈새를 제대로 파고든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상업금융인데 이건 사모펀드 같은 곳들이 가진 중견기업 대출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방식이에요. 잠깐만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가 전부 다른 금융기관에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얼핏 들으면 이게 그들만의 리그 같기도 하고 한 곳이 무너지면 연쇄적으로 위험해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드는데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그 위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 설명하나요? 당연히 기업도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죠. 발표 내용을 보면 이런 대출 대부분이 아주 우량한 담보를 잡고 있고 아, 담보가 확실하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신용등급도 투자등급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한다고 강조해요. 위험은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자기들이 가장 잘하는 영역에서만 승부하겠다는 거죠. 그렇군요. 나머지 두 가지는 소비자 금융 관련 회사, 그러니까 자동차 할부나 신용카드사에 빌려주는 돈이랑 부동산 금융, 상업용 부동산 대출을 다루는 리츠나 펀드의 담보를 잡고 빌려주는 돈인데 앞선 두 가지에 비하면 비중은 작은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위험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금융산업 내에
틈새 시장을 잘 공략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개인 고객들을 상대하는 소비자 대출 쪽도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자동차 대출이랑 신용카드 대출은 늘었는데 주택담보대출은 감소세가 꺾였다고 하고요. 네, 그 부분이요. 특히 2021년 이후에 새로 내놓은 카드 상품에서 발생한 대출 잔액이 전체 카드 대출의 절반을 차지한다는데 이건 뭐 신상품이 완전 대박이 났다는 뜻 아닌가요? 네, 그건 굉장히 고무적인 신호죠. 새로운 상품이 시장에서 이렇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건 이 기업의 상품 개발이나 마케팅 역량이 뛰어나다는 증거니까요. 아, 미래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이미 확보한 셈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럼 대출 이자 말고 다른 수익은 어땠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비이자 이익도 봐야죠. 비이자 이익도 5% 늘었고 특히 투자 자문이나 중개 수수료가 8%나 성장했다고 나와요. 이건 그냥 시장이 좋아서 얻은 행운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실력인가요? 둘 다라고 봐야겠죠. 물론 자산 시장이 좋았던 게 큰 도움이 됐지만 주목할 부분은 따로 있어요. 따로요? 바로 예금 부문입니다. 예금요? 네, 보통 대출을 늘리려면 자금이 필요하니까 예금 금리를 올려서 돈을 끌어모으거든요. 그렇죠. 돈을 빌려주려면 돈이 있어야 하니까요. 네, 더 비싼 값에 돈을 사오는 셈이죠. 그런데 이 기업은 정반대예요. 정반대요? 예, 예금 잔액은 늘었는데 평균 예금 비용, 즉 고객에게 이자로 지급한 돈의 비율은 오히려 0.29%포인트나 낮아졌어요. 아니 잠깐만요. 손님은 더 많이 받았는데 재료비는 덜 썼다는 얘기처럼 들리는데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하하,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고객들한테 불리한 상품을 판 건 아닐까요? 비결은 바로 저비용 예금에 있습니다. 이자가 거의 붙지 않는 당좌 예금이나 저축 예금 같은 핵심 예금이 늘어난 덕분이에요. 아, 고객들이 단순히 이자만 보고 돈을 맡기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의 안정성이나 편리함을 보고 주거래 은행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게 바로 이 기업의 보이지 않는 경쟁력입니다. 와, 정말 효율적인 자금 운용이네요. 그렇죠. 더 싼 값에 자금을 조달하니 수익성이 좋아지는 건 당연한 결과고요. 비용 쪽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아까 6억 달러가 넘는 퇴직 비용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전체 비이자 비용은 작년보다 1억 7,400만 달러나 줄었어요. 이건 마법 아닌가요? 마법이라기보다는 철저한 관리의 결과죠. 자료를 보면 FDIC 예금보험료 평가 비용이나 영업 손실 같은 굵직한 비용들이 줄어든 게 큰 역할을 했어요. 아, 물론 실적이 좋아서 직원들 보너스는 늘었고 미래를 위한 광고나 기술 투자 비용도 증가했지만 다른 부분에서 허리띠를 더 바짝 졸라매서 전체 비용을 줄이는 데 성공한 겁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실적도 좋고 비용 관리도 잘하고 위험 관리도 철저하다. 뭐 거의 모범생의 성적표 같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모범생이 돈을 빌려준 곳들이 정말 안전한지는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자산 건전성 괜찮은 거 맞습니까? 네, 그 부분도 봐야죠. 자산 건전성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가 바로 순상각률인데요. 순상각률이요? 쉽게 말해 떼인 돈의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비율이 작년보다 오히려 줄었다는 건 이 기업이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이전보다 빚을 더 잘 갚고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죠. 아, 떼인 돈의 비율이 줄었다니 다행이네요. 그런데 요즘 뉴스 보면 상업용 부동산, 특히 사무실이 텅텅 비어서 문제란 얘기가 많잖아요. 그쪽은 괜찮은가요? 정확히 보셨어요. 유일하게 상업대출 상각률만 소폭 증가했는데 그 원인이 바로 사무실, 즉 오피스 포트폴리오에서 발생한 손실 때문이에요. 역시 그게 문제였군요. 하지만 기업 측은 아주 자신만만한 태도예요. 사무실 자산 가치가 바닥을 치고 안정되고 있고 혹시 추가 손실이 나더라도 충분히 예상 가능한 범위라고 말하거든요. 실제로 이 사무실 포트폴리오에 대해 쌓아놓은 대손충당금, 그러니까 혹시 떼일 돈에 대비한 비상금 비율이 10.1%나 돼요. 와, 10%나요? 네, 대비를 아주 철저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제 이 모범생이 앞으로 치를 시험, 즉 2020년에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네, 미래 계획이 중요하죠. CFO가 제시한 미래 계획에 어떤 자신감과 또 어떤 불안감이 숨어 있는지 궁금한데요. 가장 중요한 목표치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순이자익 NII 목표를 500억 달러로 잡았어요. 500억 달러. 네, 2025년에 475억 달러를 벌었으니 앞으로 더 성장하겠다는 자신감을 분명히 보여준 거죠. 네. 하지만 이 전망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3가지 붙어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는 게 핵심입니다. 전제 조건이요?
어떤 것들인가요? 첫째는 금리예요.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2026년에 기준금리를 두세 번 정도 내릴 거라고 가정하고 있어요. 아, 금리 인하를 가정하군요. 네. 둘째는 성장률인데 대출과 예금 모두 2025년 4분기보다 한 4, 6% 정도, 즉 한 자릿수 중반 성장을 예상하고요. 마지막은 비용인데 이 부분이 아주 재밌습니다. 비용이라면 아까 인력 감축 같은 효율화 노력을 계속한다고 했으니 더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는 점이 흥미로워요. 아, 그런가요? 2026년 전체의 비이자 비용은 557억 달러로 오히려 늘어날 거라고 봤어요. 내용을 떼다 보면 효율화로 통해 24억 달러를 아끼는 건 맞아요. 네. 하지만 기술 투자에 11억 달러, 다른 사업 투자에 8억 달러, 그리고 직원 보상 등으로 돈을 더 많이 쓸 거라고 예상한 거죠. 와, 즉, 줄일 곳은 과감히 줄이되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는 절대 아끼지 않겠다는 명확한 방향을 보여주는 겁니다. 와, 그건 정말 대단한 자신감이네요. 특히 이번 발표에서 인상 깊었던 게 이전에는 뭉뚱그려 발표하던 순이자이익 전망을 시장, 즉 마켓 부분만 따로 떼어서 처음 공개했다는 점이에요. 네, 맞아요. 그게 처음이었죠. 굳이 변동성이 큰 부분을 따로 떼어내서 보여준 이유가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바로 그게 이 기업의 자신감과 투명성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아하, 시장 부문은 금리나 시장 상황에 따라 실적에 널뛰게 할 수 있거든요. 이걸 따로 분리해서 보여줌으로써 자, 변동성 큰 부분은 여기 따로 있으니 이걸 감안하고 나머지 안정적인 사업 부문의 탄탄한 성과를 제대로 봐주세요 라고 말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일종의 자신감의 표현이군요. 네, 동시에 우리는 이 변동성 큰 시장 부문에서도 성장할 자신이 있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오늘 한 기업의 실적 발표 자료를 통해 현재와 미래 전략까지 속속들이 들여다봤네요. 요약하자면 금융기관 대출이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을 달고 안정적으로 성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꾸준한 인력 감축과 효율화로 군사를 빼고 그렇게 아낀 돈으로 미래 기술과 사업에 과감히 투자하는 정말 영리한 플레이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성장, 효율성, 그리고 4분기에만 50억 달러치 자기 회사 주식을 사들이는 주주환원까지 여러 면에서 아주 균형 잡힌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하지만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어떤 질문이죠? 이 모든 긍정적인 전망은 2026년 금리가 두세 차례 인하되고 대출과 예금이 꾸준히 성장한다는 전제 위에 세워져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전제 조건이었죠. 만약 예상과 달리 경제 생활이 급변하거나 금리 정책의 방향이 달라진다면 이 모범생의 성장 전략은 어떤 도전에 직면하게 될까요? 이 질문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의 경제 뉴스를 지켜보시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